1909년 미국의 인기 배우이자 가수였던 릴리언 러셀이 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의 다이어트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 매일 아침 250번씩 대굴대굴 구른다고 다이어트 비결을 털어놓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릴리언 러셀은 살을 빼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릴리언 러셀은 1880년대 스타로 풍만한 몸매로 알려졌다. 1909년에 전성기를 지나자 최신 유행인 날씬한 미인에 밀려 퇴물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잘 나가던 스타라도 달라진 시대 흐름과 유행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인터뷰는 스타가 말하는 연예인 다이어트의 시초로 꼽을 수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현대인들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는 다이어트일 겁니다. 야생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만큼만 먹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죠. 몸이 요구하는 필요량의 식사로 만족했던 옛날 사람들 역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결국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서부터 비만한 몸을 갖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엉덩이와 배가 거대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네요. 오늘은 이 다이어트가 왜 필요하게 됐고 어떤 시대 상황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탐나는 책에서 펴낸 다이어트의 역사란 책인데요. 이 역사적 변천사를 따라가다 보면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의학적 한계와 사회적 변화, 영양학의 대두와 패션의 변화가 함께 반영된 총체적 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체중계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그럼 체중과 외모, 다이어트를 둘러싼 인류와 역사 이야기를 이 책에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19세기 이전에는 다이어트를 거의 일반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애초에 몸무게를 잰다는 습관이 없었기에 다이어트로 고민한 일도 없었다. 옛날에는 풍만한 여성을 아름답게 여겼으나 현대로 넘어오며 깡마른 여성을 선호하게 되면서 다이어트가 필요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그 배후의 도살인 또 하나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바로 여성 신체의 변화다. 산업혁명 이전의 빈약한 식사로는 약자인 여성과 아이의 몫은 겨우 허기나 면하는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남성이 먼저 먹고 남은 음식을 여자와 아이들이 먹었다. 종종 여성의 식사량은 남성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했다. 일꾼인 남성은 큼직한 고기를 자기 몫으로 접시에 더는데 아내에게는 고기가 돌아가지 않기도 했다. 19세기부터 여성은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자세와 비율이 좋아졌다. 그 주요 원인은 근대에 들어서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여성도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자 기쁨에 겨운 여성들은 보상 심리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원한을 풀기라도 하듯 음식을 탐하게 되었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식탐에 몸을 맡기고 마구 먹다 보니 다이어트가 필요해졌다. 풍족한 식사는 근대화의 산물로 특히 조금밖에 먹지 못하던 여성에게는 축복이었다. 여성에게 먹는 행위는 몸집이 커지고 남성에 대항하는 힘, 페미니즘을 의미하게 되었다. 먹어서 커지고 강해지고 코르셋을 벗어던졌다. 자유롭게 먹음으로써 여성은 남녀 평등을 획득하고 사회적, 정신적으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먹는 행위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식사를 제한하는 행위, 즉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대 여성은 자유롭게 먹고 먹는 행위를 제한하는 모순된 욕구에 휘달리며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몰라 허둥대고 있다. 다이어트는 자유의 대가인 셈이다. 19세기부터 여성은 잘 먹게 되면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체격이 좋아지고 다이어트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그전 시대에 다이어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19세기 이전 다이어트는 오히려 남성의 문제였다. 중세에는 대식가를 죄인으로 여겼으나 어디까지나 과도한 쾌락을 경계하라는 수준의 경고였다. 비만이나 살집이 붙은 몸은 풍채 좋은 몸으로 여겨졌을 뿐 결코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다. 르네상스 무렵부터 몸무게를 의식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살이 찌면 갑옷을 입을 수 없게 되고 군인으로서 남성으로서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다이어트로 알려진 인물은 루이지 코르나로다. 그는 베네치아 명문가인 코르나로가에서 태어나 1566년에 91살로 세상을 떠났다. 베네치아는 의학이 발달해 명의로 알려진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도 코르나로는 41살 때 기존의 의학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통풍과 위장병에 시달렸는데 소문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좋다는 약을 구해다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았다. 차도가 없자 그는 모든 약을 중단하고 하루 57g 정도의 음식과 340ml 정도의 물로 생활하는 금욕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식단을 바꾸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뼈가 부러져도 금세 낫는 체질로 변했다. 1558년에 코르나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치의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돌보려면 우선 식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는 이탈리아가 전쟁과 역병보다 식탐으로 망국의 길에 들어설 거라고 경고했다. 코르나로의 방법을 파도바의 의사 산토리오 산토리오가 계승했다. 그는 늘 환자의 몸무게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래서 의료용 의자를 커다란 저울에 매단 체중계를 개발했다. 환자가 그 의자에 앉으면 바로 몸무게를 잴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였다. 그는 몸무게 이외에도 신체 수치를 중시하여 환자의 수치를 꼼꼼하게 측정하고 기록했다. 체온과 맥박을 잴 수 있는 장치도 고안했다. 어쩌면 이렇게 신체 상태를 수치로 표시하게 된 게 다이어트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 코르나로도 산토니오도 절대적인 몸무게보다 몸무게의 변화 양상을 중시했다. 상태가 아닌 과정이라는 근대 다이어트의 지향점이 여기서 싹 텄다. 힐럴 슈워츠는 코르나로와 산토리오의 기본 모드는 로맨스와 의식이고 이 두 가지 모드는 코르나로와 산토리오 내면에 이미 나타났으며 동시에 현대 다이어트로도 계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보면 코르나로와 산토리오 이후 다이어트 방법의 본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 다이어트 로맨스는 다른 의학적 환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는 다이어트의 싸움은 마술적 전투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조금만 참으면 영웅적 힘이 갑절이 되고 청춘과 활력이 돌아온다. 이 대목은 완전히 요즘 다이어트 전문가의 수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코르나로가 다이어터의 원조로 여겨진다. 16세기 전형적 로맨스인 영웅 이야기에서 영웅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계를 바꾼다.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다이어트는 영국을 거쳐 미국에 전해졌다. 바야흐로 19세기에 접어드는데 이 무렵에는 아직 여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19세기 다이어트 서적은
중년이 되어 생활을 바꾸고자 하는 남성의 경험에서 집필된 책 위주였다. 19세기 말까지 다이어트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다이어트가 가장 절실한 사람은 경마 기수였다. 몸이 가벼워야 말을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권투 선수처럼 체급이 정해지는 종목 운동선수도 감량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줄곧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남자는 자신의 의지로 살을 찌우거나 뺄 수 있었으나 여자는 수동적인 생물이라 의지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살찐 남자는 대식가나 괴물처럼 보였다. 자신의 의지로 살이 쪘다고는 하나 실컷 마시고 즐기고 파괴하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살찐 여성은 병자로 여겨졌고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살을 찌웠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처럼 살찐 남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에 각각의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살찐 남자는 로맨스에 초점이 맞추었다. 살찐 남자에게는 격려가 쏟아졌고 그는 의지를 발휘해 기존의 생활 방식을 기꺼이 바꾸는 모험의 길에 오르려 했다. 비만은 남자에게 극복해야 할 적이었다. 그러나 여자에게 비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병이며 운명으로 여겨졌다. 여성이 다이어트의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의식하고 책임질 수 있는 19세기 후반이 되고 나서였다. 부자는 과식하고 필요 이상으로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19세기 후반에 나온 말이다. 그때까지 살집에 있는 남성은 부자의 전용으로 여겨졌고 풍만한 미녀를 선호했다. 그러다 갑자기 살찐 사람을 조롱하는 만화와 기사가 등장했다. 1910년 무렵에는 비만을 자살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치로 여기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스타우트라는 단어는 기골이 장대하고 남자다우며 용맹하다는 칭찬의 말로 쓰였으나 이 무렵에는 통통함과 뚱뚱함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을 놀리는 말로 뜻이 달라졌다. 1880년대부터 미국 상류 사회는 먹는 양을 약간 줄였다. 저녁 만찬은 7가지에서 8가지 코스 요리로 이루어졌다. 그전에는 2가지 정도 더 많은 요리가 나왔는데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넘게 걸렸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양이나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했다. 세기 말 여성 편력자로 유명한 프랭크 해리스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미국 체류 시절 자신이 사랑하는 풍만한 여성이 줄어든 사태를 한탄했다. 시대가 달라지며 그의 기준에서는 말라깽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날씬한 여성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다이어트. 전쟁 중에는 다이어트를 할 여유가 없을 듯 싶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다이어트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비만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건강한 식생활은 애국자의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도 지금 살이 찐다면 비애국자다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지며 군대식 다이어트가 널리 권장되었다. 군대식 다이어트는 체중 관리가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상시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전시 배급제도 등이 도입되며 낭비와 사치는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뚱뚱한 사람은 비애국자로 매도당했다. 이제 다이어트는 도덕적으로 무장하고 지지받게 되었다. 전시에는 지방, 즉 유지와 설탕이 필요했다. 유지로 폭약을 위한 글리세린을 만들 수 있다. 설탕은
군인의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래서 시민은 지방과 설탕을 절약해야 했다. 후보는 밀가루 없는 날, 돼지고기 없는 날, 소고기 없는 날 등을 제정하고 물자를 절약하자고 촉구했다. 우유에서 지방을 쫙 뺀 무지방 우유, 두부를 만들면 비지가 생기듯 설탕을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당밀, 버터를 대신하는 마가린 등이 대용품으로 전시 국민의 식탁에 올라왔다. 동물성 기름을 대신해 식물성 유지가 권장되었다. 채소와 과일, 곡물 등을 늘리고 고기와 기름, 설탕을 줄이는 식생활은 후버라이즈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후버라이즈는 무언가를 절약한다는 뜻으로 특히 식량 절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비만은 이기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독일처럼 야만적이고 잔인한 나라에서나 생기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비만을 추방하자는 근대 다이어트가 시작된 건 아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기본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었고 세계대전은 비만 추방을 부추기는 촉진제 역할을 했을 따름이다. 여성과 요리.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직업 구조의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1910년부터 1930년까지 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많은 여성이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제조업에서는 여성 인력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1929년에 사무직 여성의 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공의 수를 넘어섰다. 19세기 가정경제의 변화는 중류 계급의 주방에서 일하던 입주 가사 도우미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1920년대까지 입주 가사 도우미는 미국 남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졌고 출퇴근 가사 도우미와 청소부가 등장했다. 가사 노동을 도와주던 일손에 변화가 생기며 식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때까지 식사는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주방 일을 돕는 일손이 사라지자 주부가 혼자서 요리를 도맡게 되면서 식단이 간소해졌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거나 수많은 손님을 초대해 만찬을 여는 등의 관습이 사라졌다. 식사는 외식으로 해결하거나 집에서 먹더라도 바깥에서 사온 식품으로 간단히 차려 먹는 가정이 늘어났다. 집에서 직접 구운 빵은 사라지고 빵집에서 사온 빵을 그대로 식탁에 올렸다. 통조림처럼 완전히 조리된 식품이 식탁에 오르는 날도 많아졌다. 그러자 요리 문화의 수준도 낮아졌다.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보다 신선한 생선과 채소, 과일 등이 맛있지만 병조림을 따서 데워서 식탁에 올리는 게 훨씬 편리하다. 맛보다 편리함을 우선하게 되었다.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무너지자 남편과 아내가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부부는 함께 외출하거나 운동을 즐기며 여가를 보냈다. 하비 리번스타인은 주방에서 침실로라는 말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과거 결혼해서 아내에게 기대한 역할은 좋은 주부이자 훌륭한 요리사였으나 1920년대에는 현모양처의 역할보다 성적 매력이 더 중요해졌다. 미국 여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아울러 이르는 피지컬 피트니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에게 자전거와 테니스, 수영 등 가벼운 운동을 권장했다. 복장은 간소해졌고 편안한 움직임을 위해 코르셋을 벗어던지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날씬하고 젊음의 생기를 뿜어내는 사람을 이상으로 여겼다. 특히 여성은 몸무게 증가와 노화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식단도 가벼워졌다. 아침은 자몽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과 바삭바삭한 콘플레이크 같은 시리얼에 달걀과 토스트를 곁들였다.
점심에는 샌드위치처럼 간편한 메뉴를 선택했다. 저녁은 오븐이나 그릴에 구운 고기에 감자와 모둠 채소를 곁들이고 가벼운 디저트로 끝냈다. 한 접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는 한 접시 식사가 미국에서 발명되었다. 재즈 시대의 빛과 그림자. 1920년대 패션의 또 다른 특징은 의복 착용법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패션 코드는 내추럴과 캐주얼이었다. 시대가 바뀌며 풋풋한 소녀의 스타일을 동경했다. 영원히 소녀처럼 청초하고 순수해야 했다. 그래서 여학생 시절의 매력을 30살 무렵까지 이어가려 했었다. 소녀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다이어트와 운동은 필수였다. 보이시룩은 단순히 남성적 스타일이 아니었다. 보이시룩은 젊음이 최고이며 소녀가 에로틱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옷을 걸치는 몸이 아니라 몸 그 자체, 나체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힐럴 슈어츠는 나체 숭배는 신체 강조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 여성은 코르셋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르셋 대신 날씬하고 젊고 활동적인 신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벨러리 스틸은 다이어트는 코르셋이 내재화된 방법이라고 멋지게 설명했다. 바야흐로 칼로리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가 미래의 우리 몸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이어트란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코르셋이다. 혹은 우리 몸에 심어진 코르셋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여성은 해방과 구속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온몸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여성들은 해방되기 위해 날씬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엄격한 다이어트가 의무가 되었다. 올댓 재즈는 다이어트와 무관하지 않다. 1920년대 신세대 여성이었던 플래퍼들은 껌을 씹고 담배를 피우며 무절제한 생활에 몸을 맡긴 것처럼 보였다. 신여성에게 어울리는 현대적인 다이어트. 먹으면 살찌는 디저트가 당길 때는 럭키 스트라이크 한 개비에 불을 붙이자. 급기야 여성에게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까지 나왔다. 젊은 여성들은 껌을 씹고 담배를 피우며 다이어트에 몰두했다. 세계공황 이후 1929년 세계 대공황은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주었다. 1920년대에 각광받았던 소년처럼 호리호리하고 직선적인 실루엣 대신 1930년대에는 날씬하면서 허리는 잘록하고 가슴은 여성스러운 곡선을 그리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내추럴이란 여성스러움을 말했다. 일단 해방되었던 여성들은 불황이 몰아닥치자 전통적인 여성스러움으로 회귀했다. 1930년대 여성상은 1920년대의 플래퍼와 달리 글래머라 불렸는데 성숙한 성인 여성의 매력이 이상으로 여겨졌다. 1930년대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날씬함을 추구했다. 자연스럽게 날씬한 모습을 연출하려면 타고난 몸매에 인공적 노력이 더해져야 했다.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이전 시대보다 더 커졌고 자연스러운 체형을 유지해준다는 인공기구, 즉 코르셋 등의 속옷을 다시 입게 되었다. 옷장에서 퇴출당했던 코르셋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물론 구닥다리 코르셋과는 달랐다. 새로운 코르셋은 코르셋을 입은 티가 나지 않는 게 관건이었다. 보이지 않는 속옷이 새로운 시대의 조건이었다.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난 속옷은 브래지어였다. 1920년대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젖가리개라고 해서
가슴을 천으로 둘둘 감아 압박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다녔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 둘로 나뉜 컵이 있고 좌우 가슴의 굴곡을 봉긋하게 돋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의 브래지어가 나왔다. 가슴은 점점 더 풍만해졌고 엉덩이는 앙증맞을 정도로 아담해졌다. 엉덩이는 여전히 1920년대에 머물러 소년처럼 납작하고 꽉 조인 탄력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몸을 꽉 조이는 코르셋이 필요했다. 여성스러움의 부활은 불황의 시대에 실업자가 증가한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여성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 1920년대에는 여성들이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일자리를 얻으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야 했고 전통적인 여성스러움을 갖추어야 했다. 1920년대에는 결혼한 여성도 밖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1930년대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성은 결혼해서 주부와 어머니가 되는 게 인생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고방식이 되살아났다. 어떻게 유리한 결혼을 할지가 중요해졌다. 결혼 시장에서 남성의 눈에 들고 괜찮은 남편감을 물색하려면 여성스럽고 아름다워 보여야 했다. 여성 잡지는 아름다워진다는 운동과 다이어트를 특집으로 실었다. 요즘도 건재한 여성지의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에 지금의 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은 남성들을 전쟁터로 보냈고 여성들은 다시 사회로 나가 일하게 되었다. 남성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실용적이고 활동이 편한 드레스와 더욱 여성적이고 글래머 이미지를 강조하는 드레스가 공존한 시기다.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뉴룩이 등장했다. 그때까지 강조되었던 절약과 제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물자를 아끼고 인내하던 생활로 쌓인 욕구불만이 해방구를 찾으며 화려하고 풍성한 패션이 넘쳐났다. 패션계를 지배한 단어는 플레어, 플리스, 소프트커브, 롱이었다. 풍성하게 주름이 들어간 롱드레스의 곡선이 해금되며 파리 패션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1950년대 메릴린 먼로, 제임스 딘, 자동차, 패션, 가구, 로큰롤. 1950년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한마디로 고도 소비 사회를 상징하는 시대다. 여성의 신체는 더욱 인공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다. 또 아름다워지기 위한 관리, 미용을 위한 노력은 여자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여자의 의무였다. 1950년대는 가전제품이 보급된 시대였다.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 식기세척기 등이 집안일에 들어가는 품과 시간을 줄여주었고 주부에게 여가를 선사했다. 그렇게 생긴 여가는 아름다움을 위한 관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가전제품이 가져다준 시간이 밖이 아니라 신체로 향한 것이 1950년대 여성의 상황이었다. 뉴룩에서 제시한 잘록한 허리는 몸매를 한층 엄격하게 관리해야 얻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로 살을 빼고 동시에 코르셋으로 허리를 꽉 조여 잘록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일론 섬유는 1930년에 발명되어 나일론 스타킹이 1939년에 출시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물자 전략이 강조되며 나일론 스타킹은 사치품으로 여겨졌고 전후에야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위를 향해 뾰족하게 솟은 가슴이 이 시대에 유행했다.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인공적인 미였다. 그래서 브래지어가 발달했다.
1950년대는 특별한 시대였다. 사회는 풍요로워졌고 교회 주택에서는 발그레한 장밋빛 뺨을 가진 젊고 고운 아내가 번쩍번쩍한 주방에서 요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메릴린 먼로가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남성들은 풍만한 가슴을 동경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깡마른 몸매에 대한 동경은 사라지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돌아왔다. 그러나 물론 마른 몸을 위한 다이어트를 잊지 않았다. 글래머, 세븐틴, 마드모아젤 등의 잡지를 출간한 헬렌 우드워드는 1960년대에 여성지의 첫 번째 주제는 패션이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다이어트법은 언제나 기적 같은 새로운 발견이라며 호들갑스럽게 기사로 실린다. 새로운 다이어트법을 제대로 따라해보기도 전에 완전히 새로운 다이어트법이 등장한다. 이번에도 기적이라며 요란을 떤다. 1960년대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자기개발에 열을 올렸기에 미용 성형을 환영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는 젊음을 신흥 종교처럼 추종하는 움직임이 일반화되고 매끈하고 팽팽한 청년의 육체가 문화적인 토템으로 숭배되었다. 유방 확대는 미용 성형에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유방 확대 수술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1960년대 미국에서도 일반에 보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주름 제거 수술, 유방 확대 수술 등의 미용 성형 중에서도 특히 다이어트와 관계 깊은 수술이 지방 흡입술이다. 1982년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전해져 단숨에 미용 성형외과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 되었다. 1960년대는 젊음이라는 신흥 종교에 열광했고 깡마른 몸매를 요구했다. 또 히피 등의 반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공적 사회에서 벗어난 자연주의 생활을 목표로 하며 신체를 의식하는 건강지향의식이 싹텄다. 히피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활기를 띠었다. 또 미용 성형도 보급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자 다이어트는 이러한 요소와 밀접한 문화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다이어트는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운동과 관련되어 1980년대라는 시대를 관통하는 큰 물결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는 다이어트를 떠받치는 몇몇 큰 기둥이 세워질 준비를 마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기성복의 등장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19세기 말 통신 판매로 옷을 주문하면서 당시 주문서에 자신의 몸 곳곳을 재어 표시해서 보내게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옷이 도착하기 전 살이 쪄서 안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조사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살찐 정도를 체크하면서 정해진 기성복의 옷 사이즈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원하는 사이즈의 옷을 입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이것만 잘해도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